안녕하세요. 러시아 문학과 미술 이야기 리드 러시아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오늘은 알렉산드르 솔제니친의 1968년 발표 작품 암병동을 만나보겠습니다. 암병동은 구소련 시대의 검열과 출판 금지 때문에 유행했던 따미즈다트, 즉 해외 출판물입니다. 사진은 해외 출판으로 출간된 초판본 표지입니다. 1990년대 알렉산드르 솔제니친이 복권된 후 발행된 암병동의 표지들입니다. 왼쪽은 암병동의 복도를 나타낸 것이고 오른쪽은 성모상을 한 여인과 암병동의 다양한 인물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난치병 앞에서 자비를 구하는 인간을 그려낸 것 같습니다. 암병동의 지필 배경은 알렉산드르 솔제니친이 1954년 우즈베키스탄의 수도 타슈켄트 병원에서 암으로 생이 3주밖에 남지 않았다는 진단을 받고 암을 치료했던 경험이 바탕이 되었습니다. 사진은 타슈켄트 의과대학 본관 건물입니다. 솔제니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암병동은 삶으로 죽음을, 미래로 과거를 극복한 것이다. 내 성격상 그렇지 않다면 쓰려고 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라고요. 삶과 죽음에 대한 테마가 가장 중심 주제임을 말하고 있으며 죽음을 앞둔 인간들의 다양한 모습이 소재가 된다는 말입니다. 사진은 솔제니친이 입원했던 암병동 건물입니다. 이 소설이 암병동을 그려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련에서는 출판 불가 판정을 받았던 작품입니다. 솔제니친은 이 작품을 집필한 후 알렉산드르 뜨바르도프스키가 편집장으로 있던 노브이 미르지에 제출하였죠. 1966년 소설 제1부가 소련 작가동맹 모스크바 지부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되었습니다. 노브이 미르지에서는 출판을 위해 소설의 몇 개 장들을 조판까지 하였지만 결국 소련에서는 출판되지 못하였죠. 1968년 5월 24일자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부장의 보고서에는 이렇게 언급되었습니다. 노브미르지의 편집부와 편집장 뜨바르도프스키는 잡지에 솔제니친의 암병동을 출간하려고 직접적으로 여러 번 시도하였다. 12월 말 편집장의 지시로 원고 일부가 조판에 넘겨졌다라고요. 이런 언급은 이 소설이 당국 명령으로 중지되었고 조판이 해체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진은 노브이 미르지와 당시 편집장 뜨바르도프스키입니다. 그런데 1년 전인 1967년 1월 7일에 이미 슬로바키아 공산당 중앙기관지 프라브다의 암병동에 치료받을 권리장이 게재되었습니다. 그 후 소련에서는 사미즈다트, 즉 지하출판으로 암병동이 보급되기 시작하였죠. 사진은 사미즈다트, 즉 자가출판, 지하출판용 원고들입니다. 따미즈다트, 즉 해외 출판용 작품 반출을 위한 마이크로필름도 사진에 보입니다. 1968년에는 암병동의 첫 판본이 다이알 프레스와 더 보들리 헤드 출판사에서 노어로 출간되었습니다. 1968년과 69년에는 영어로도 출간되었죠. 솔제니친의 다른 작품 제1원의 출간과 함께 암병동의 출판은 세계적 문학사건이 되었습니다. 1970년 노벨문학상 수상을 위한 근거들 중 하나가 되었죠. 1970년 스웨덴 할리먼은 러시아 문학의 전통을 추구하면서 도덕과 정의의 힘을 갖춘 작가로 솔제니친을 노벨문학상 수상자에 선정하였습니다. 소련에서는 알렉산드르 솔제니친이 복권된 후 1990년 노브이 미르지에 6호에서 8호까지 게재되게 됩니다. 작품의 시공간적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시간적 배경은 1956년입니다. 작품 속에 스탈린 사망 3주기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스탈린이 1953년에 사망하였으니 1956년인 것이죠. 공간적 배경은 우즈베키스탄의 타슈켄트 의과대학 산하 암병동입니다. 사진은 연극 암병동의 한 장면입니다. 암병동은 1, 2부 36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부는 1장부터 21장까지이며 1장 절대 암은 아니다로 시작하여 21장 망령이 사라지다로 끝납니다. 그런데 17장의 제목 이시쿨스키 꼴에는 바곳 뿌리로 번역되어 있는데 이는 오역입니다. 이시꿀의 뿌리로 번역해야 합니다. 이시꿀은 키르기스탄의 유명한 호수 이시꿀 호수를 말하는 것으로 그곳의 특별한 약초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2부는 22장부터 36장까지입니다. 22장 모래바닥으로 스며드는 강으로 시작하여 36장 최후의 날로 끝납니다. 여기서도 제목의 오역이 보입니다. 32장의 제목 스아바로따는 안쪽에서가 아니라 회진에서라고 번역해야 합니다. 돈저버가 위암 수술을 앞두고 마지막 회진을 도는 모습을 그려내고 있는 장이기 때문이죠. 작품의 등장인물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등장하는 인물은 파벨 루사노프로 고위 관료입니다. 그의 시선으로 먼저 안병동과 다른 인물들이 비춰지죠. 올리크 코스토글로토프는 유영수 환자입니다. 파벨의 안타고니스트입니다. 예프렘 포드예프는 건설 노동자이고 학생들인 좀까와 아샤가 등장합니다. 바짐 자치르코는 유망한 젊은 지질학자입니다. 그리고 알렉세이 슐루빈이라는 늙은 볼셰비키이자 농업학자가 등장하고 그 외에 심장종양 환자인 프로시카와 짤루이 등이 나옵니다. 이상이 환자들입니다. 다음은 의사들입니다. 먼저 방사선과 가장 누드밀라 돈쪼바와 돈쪼바의 제자 베라 강가르트가 등장하고 의과대학 학생이면서 이를 병행하고 있는 조야, 외과의사 레프 레오니도비치, 75세의 노의사로 개인 의료를 하고 있는 오레시첸코가 등장합니다. 그 외 등장인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쉬는 시간에 프랑스어 책을 읽는 자벽부 엘리자베타 아나톨리에브나, 그리고 자벽부였다가 배식부로 옮기는 넬리아, 코스토글로토프와 편지 왕래를 하는 우시테레크의 유영수들인 카드민 부부, 파벨 루사노프의 아들 유라와 아비에타가 등장합니다. 아비에타는 신문기자이며 유라는 감찰 업무를 보는 관료입니다. 이 작품은 도스토옙스키의 폴리포니, 즉 다성학이 돋보이는 소설입니다. 폴리포니는 원래 음악 용어인데 바흐진이 도스토옙스키의 작품을 분석하면서 사용하여 널리 퍼지게 된 용어입니다. 모든 등장인물이 다양한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늘어놓습니다.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소설을 읽어나가는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에서는 등장인물들의 분석에 많은 부분을 할애할 것입니다. 파벨 니콜라이비치 루사노프는 스탈린 시대의 적응자로 고위 관료이지만 여러 사람을 밀고 하여 그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입니다. 부인 카피톨리나와는 부부애가 아주 좋으며 1년 후에 은혼식을 치를 예정이죠. 딸 아비에타, 아들 유라, 아들 라브리크, 막둥이 마이카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케이시의 처제 미나이에게서 온 편지 소식을 전해서 불안에 빠집니다. 그 편지에는 로지체프가 명예회복이 되었고 과거에 루사노프와 공동 거주자였던 로지체프의 복권은 루사노프를 불안에 빠지게 합니다. 과거의 루사노프는 아파트 공동 거주자였던 로지체프를 공장에서 유해 분자의 조직을 계획했다고 거짓으로 밀고 하였고 공장의 당위원회 서기 구준도 그의 편을 들자 반혁명 지하조직의 일원이라며 당에서 제명해버립니다. 이를 두고 로지체프가 양심을 품고 그를 해코지하지는 않을까 해서 불안해하는 것이죠. 특히 루사노프는 육체적 폭력을 두려워하는데 재판이나 사회적인 제재나 굴욕에 대해서는 겁이 나지 않았으나 매를 맞는 것은 두려웠다고 나옵니다. 루사노프는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며 1937년부터 38년에 걸쳐 성실했던 시기에는 사회의 분위기가 눈에 띄일 만큼 깨끗해졌으며 호흡도 편하게 할 수 있었지 않았던가. 거짓말이나 중상, 비방을 능사로 하는 사람, 지나치도록 대담하게 자기 비판을 좋아하는 사람, 거추장스럽기만 한 지식인, 그러한 사람들은 사라지고 침묵하고 숨을 죽였으며 그 대신 어디까지나 원칙에 충실하고 끈질긴 인간들, 루사노프의 친구나 루사노프 자신이 활개치며 다녔던 것이다라고 회상합니다. 루사노프는 이후 노무과로 승진하는데 노무과에서 루사노프는 우수한 신상조사, 최량의 신상조사로 그들을 가려냅니다. 구체적으로 당사자에게 아무런 압력을 가하지 않고도 한 인간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다고 자신의 권력을 실감하죠. 루사노프 부부는 지위가 높아지고 세월이 흐를수록 차츰 민중에 대해서 실증을 느끼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민중은 제멋대로 울고 언제나 말이 많고 고집이 세며 요구사항이 끝이 없었다. 전철이나 트롤리버스나
보통 버스를 타는 것에 루사노프 부부는 혐오감을 느끼기 시작했다라고 말이죠. 루사노프와 모든 면에서 대립각을 세우는 인물은 올레크 코스토글로토프입니다. 그는 레닌그라드 출신으로 참전 군인이며 수용소 수감인이었습니다. 현재는 카자흐스탄 우시테르크로 영구 추방된 인물이죠. 1월에 무작정 입원하여 안병동에 들어온 사람입니다. 34세이며 지형학 전문가이며 현재는 유영지인 우시테르크에서 경지정리개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는 제10항에 저촉되어 7년형을 선고받았는데 그룹을 대상으로 하는 제11항에도 저촉되어 영구 추방된 것입니다. 코스토글로토프는 병원에 입원하기 전에 죽기 전에 발레를 한 번 더 보고 싶어서 극장에 갔다는 일화로 여의사 강가르트와 가까워집니다. 의과대학생 조야와는 사귀었다가 호르몬 치료 후에 멀어지게 되죠. 작품 말미에는 코스토글로프가 자신을 99사람이 울고 한 사람이 웃는 곳, 즉 수용소 출신이라고 밝히기도 합니다. 코스토글로토프와 함께 체포된 대학 친구들의 운명도 소개됩니다. 대학교 1학년 남녀 학생들의 소모임이었고 생각 없이 당국에 대한 의견도 주고받았는데 이들은 모두 5월 시험, 즉 학기말 시험을 치르기도 전에 붙잡힙니다. 여자친구에게 왜 연락하지 않느냐는 조야의 질문에 코스토글로토프는 수용소에 떨어진 여자들의 운명을 이야기해 줍니다. 여자들은 수용소에 도착한 첫날 밤에 간수나 조리사 같은 수용소의 기생충들 앞에서 벌거벗긴 몸으로 목욕탕까지 걸어가게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누구의 것이 될지 정해지지요. 이튿날 아침이면 누구와 함께 지내면 편하게 지낼 수 있다고 기뜸해주지요. 만약 이것을 거절하면 제 발로 기어 나와서 사장할 때까지 심하게 학대를 받게 돼요. 그녀는 죽지 않았어요. 살아남아서 무사히 형기를 마쳤더군요. 라고 말합니다. 그룹 중에 한 여자아이는 자살했고 한 사람은 살아있고 세 사나이는 이제 이 세상 사람이 아니고 두 사람은 행명불명이 되었다라고 해상합니다. 살아남은 한 명이 바로 코스토글로토프이며 한 여자가 바로 코스토글로토프의 여자친구였습니다. 코스토글로토프는 얼굴에 큰 흉터가 있는 것이 특징적이었는데요. 이 흉터는 1947년 크라스노야르스크 호송 중계 감옥에서 벌어진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감옥의 죄수 중 절반 정도가 도둑놈들이었는데 그들은 다른 죄수들의 것을 닥치는 대로 빼앗았습니다. 나머지 절반이 일본인 포로였죠. 정치범은 2명, 즉 코스토글로토프와 북극 탐험을 한 유명한 비행사뿐이었습니다. 일본인들의 것을 도둑들이 빼앗자 일본인들은 밤중에 때로 몰려들어 보복하였습니다. 그러자 감독 당국이 일본인 죄수 반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얻어맞지 않은 신참 도둑들을 감방에 들여보내 일본인들에게 폭력을 가하게 됩니다. 흉기까지 든 도둑들에게 코스토글로토프와 비행사는 일본인들을 도와 그들에게 대항하였죠. 얼굴에 끔찍한 흉터는 그때 생긴 것이었습니다. 환자 에프렘 포드에프는 코스토글로토프가 준 책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를 읽고 자신의 도덕성을 고민하며 죽음을 앞둔 건설 노동자입니다. 에프렘은 처음에 혀가 아파서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러면서 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합니다. 혀를 사용해서 받을 수 없는 임금을 받아내기도 했었다. 하지도 않았던 일을 했다고 맹세하기도 했다. 믿지도 않는 일을 우겨대기도 했다. 상사에게는 욕설도 퍼부었다. 동료 노동자들을 욕하기도 했다. 신성한 것이나 귀중한 것을 험악하게 모욕했었다. 꾀꼬리처럼 많은 노래를 맛보기도 했다. 유들유들한 음담도 했다. 볼가 지방의 노래도 불렀다. 곳곳에서 많은 여자들에게 자기는 처자식이 없으니 내주에 돌아가면 같이 살자고 거짓말도 했다라고요. 그는 혀가 나은 후 목 수술도 필요하다는 의사 말을 벌로 듣고 목 수술 날짜에 가지 않았고 암으로 3번째 수술 후에 죽음을 앞두고 있는 환자입니다. 일을 할 때나 친구들을 속였던 일들이 지금 하나씩 다가와서 목에 감은 붕대가 되어 에프렘을 압박했다라고 나오죠. 그는 수많은 여자들과 사귀고 동거했지만 여자를 한 사람의 완전한 인간으로 본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이 기묘한 책, 즉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의하면 에프렘은 여러 가지 면에서 잘못되어 있었다라고 언급됩니다. 그는 결국 퇴원했다가 정거장 매표소에서 실려와서 사망한 후 병원에서 해부당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여기서 언급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단편은 레프 톨스토이의 1881년 작품입니다. 구두장이 세면과
하나님에 의해서 벌로 땅에 내려온 천사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는 주제를 전달하고 있죠. 안병동에 간통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림은 일리아 레핀이 그린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의 사파입니다. 예프렘이 옆 침대 환자에게 들려주는 인간 이야기도 흥미롭습니다. 알라는 모든 동물의 수명을 50년씩 분배하였으나 인간은 맨 마지막에 가서 25년밖에 받지 못합니다. 인간이 너무 짧다고 불평하자 알라는 동물들에게 여분의 수명을 나눠줄 수 있는지 직접 나가보라고 말하죠. 처음 만난 말이 인간에게 25년을 나눠주고 그 뒤에는 개가 25년을, 그 다음에는 원숭이가 25년을 나눠줍니다. 그 후 알라에게 돌아가니 알라는 인간에게 너는 처음 25년은 인간으로 다음 25년은 말처럼 일하고 그 다음 25년은 개처럼 짖어대고 다음 25년은 원숭이처럼 남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결국 인간은 수명보다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일화이죠. 다음으로 살펴볼 인물들은 어린 학생들입니다. 좀가는 다리가 아파 입원한 환자로 선방공이자 가난한 고등학생입니다. 대학 진학이 꿈이죠. 그는 어머니가 있지만 고아 같은 처지입니다. 좀가는 여태껏 한 번도 누구한테서 동정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 동정받는 인간을 얕볼 뿐 아니라 동정하는 사람도 얕보는 일이라 했다. 그런데 동정을 받고 싶었다라는 말에서 좀가의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청소부 스초바 아주머니에게 털어놓으며 위안을 얻습니다. 좀가는 2살 때 아버지가 전사했습니다. 의붓 아버지가 나타났지만 어머님은 매음을 시작하죠. 의붓 아버지는 곧 어머니를 버리고 좀가도 그런 어머니가 싫어서 7학년이 되어 학교 소사인 노인집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어머니는 좀가를 데려가지 않았죠. 그 후 좀가는 야간학교 기숙사에 들어갔고 선반 견습생으로 2급 자격을 획득합니다. 배불리 먹어본 기억이 없었으며 언제나 굶주리고 있었다고 나오죠. 좀가에게는 축구가 유일한 즐거움이었지만 정강이를 구두발로 차이고 다리가 아프기 시작하였으며 결국 다리 절단 수술을 받게 됩니다. 동물원에 가보고 싶다는 소박한 꿈을 가진 학생이죠. 반면 활발한 여학생 아샤는 금발의 미녀로 좀가보다 1살 연상입니다. 우리는 행복해지기 위해 살고 있잖아요. 사랑은 언제나 우리들 것이에요. 사랑은 지금 해야 해요. 라며 좀가와 친하게 지내죠. 가벼운 진단을 받으러 병원에 왔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유방암 때문에 한쪽 가슴을 절단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다시는 해수욕장에 갈 수 없다는 것이 지금의 아샤로서는 가장 괴롭고 창피스러운 일로 생각되며 단지 그 일로 해서 산다는 의미를 모두 상실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언급에서 철부지 여학생 그대로의 모습입니다. 수술 하루 전에 좀가에게 가슴에 키스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좀가는 내일이면 쓰레기통에 버려질 운명의 기적같은 가슴에 키스를 하며 아샤를 위로해 줍니다. 루사노프의 딸 아비에타와 아들 유라는 스탈린 시대에 성공한 젊은 세대를 대표합니다. 아비에타, 즉 알라는 루사노프가 자랑스러워하는 딸이죠. 신문기자인데 작가가 되어 작가동맹에 들어가서 여러가지 혜택을 보려고 합니다. 알라는 작가적 재능보다는 사상적으로만 벗어나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하면서 아버지 루사노프에게 예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작가는 비판받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심약한 유라는 루사노프의 걱정거리입니다. 유라는 공화국 검사국의 대표자로 출장 다녀와서 병원에 있는 아버지 루사노프에게 출장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눈보라 때문에 트럭을 두고 피했던 운전사의 트럭에서 마카로니 한 상자가 없어지자 그 책임을 물어 운전사에게 5년형이 선고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 가혹하다는 유라에게 루사노프는 당연하다는 의견을 냅니다. 또한 재판소에 근무하는 까차와 니나는 새 인지 대신에 헌 인지를 붙여서 둘 다 한 달에 평균 100루블 정도를 착복한 것에 대해서 재판에 넘기진 않고 변상하게 했다는 유라에게 루사노프는 재판에 넘기지 않은 것을 나무라게 됩니다. 병원에 입원한 환자 바짐 자치리코는 유망한 젊은 지질학자입니다. 죽음을 앞두고도 지하수의 방사능에서 광맥의 존재를 파악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죠. 아버지는 독일군에게 총살당하였고 홀어머니의 헌신으로 성장하였습니다. 3형제 중 맞이인데 의사인 어머니가 2년에 한 번씩 사진관으로 가서 가족 사진을 찍곤 했습니다.
어머니는 바짐의 치료를 위해 콜로이드 금을 구하러 다니죠. 어렸을 때부터 시간에 대해 욕심을 부렸던 바짐은 자신의 연구에 대해 일련의 자료를 모아서 모스크바로 가 저명한 학자 체레고로체프를 만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결국 병마에 무너지며 부족한 것은 시간이 아니라 수명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인생의 덧없음을 절감합니다. 알렉세이 필리포비치 슐루비는 늙은 볼셰비키로 지금은 농업학교 도서관 사서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실 리센코 사건으로 자천당한 농업학자였죠. 직장암으로 입원하여 스스로 대변 주머니를 차고 생활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그는 추철한 볼셰비키로 철학 강사에게 4월 태제를 설명합니다. 모든 관리의 봉급은 숙련 노동자의 평균 임금보다 높아서는 안 된다. 이것이 혁명의 시작이었어라고 말입니다. 시장의 우상에 대해서도 코스토 글로토프에게 설명하죠. 시장의 우상이란 인간의 상호관계나 공동생활에서 생기는 잘못을 말하는 거지요. 이것은 인간이 자기의 이성을 말살하려는 공식적인 표현을 쓰는 데 따른 과오입니다. 가령 인민의 적, 이단자, 배신자 그렇게 소리치면 모두 도망쳐버릴 거요. 그러한 우상 위에는 공포의 하늘이 있었지요. 그러한 하늘 아래서 나는 25년 동안이나 살아왔어요. 구원은 오직 머리를 숙이고 침묵을 지키는 것 뿐이었지요. 라며 자신의 나약했던 과거를 반성합니다. 여기에 언급된 트로핌 리센코는 사진에서 보듯이 크렘린의 스탈린 앞에서 연설까지 하고 한 시대를 풍미했던 유전학자였습니다. 공산주의 생물학의 독재자로 알려져 있는 인물로 미추린주의에 따라서 전통 유전학을 배척하였죠. 그에 따라 소련의 정통 유전학파들은 많은 박해를 당하였고 수청당하였습니다. 그 외 환자들로는 샤라프 시브가토프가 나옵니다. 그는 3년간의 긴 투병 생활을 한 따따르인으로 가장 온순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변해 있었죠. 그리고 프로시카는 심장종양이라는 진단서를 들고 비타민C를 처방받아 폐원한 인물입니다. 마지막에 등장하는 짤루이는 폴립, 즉 코 속에 종기로 입원하지만 위암 판정을 받습니다. 여러 부인이 음식을 싸들고 찾아오는 인물로 인생을 즐기자며 보드카를 매일 마시고 카드놀이를 즐기는 환자입니다. 코스토 글로토프와 편지 왕래를 하는 유영지 우시테레크의 유영수 부부도 등장합니다. 카드민 부부로 시어머니가 전쟁 중에 탈주병을 숨겨주었는데 그는 나중에 붙잡혀 숨었던 장소를 자백합니다. 결국 80살의 노모 대신에 아들 내외인 50살의 아들과 40살의 며느리가 체포된 것이었죠. 카드민의 아내 엘리에나 알렉산드로브나는 인간의 행복이란 생활 수준에서가 아니라 마음과 마음의 접촉에 그리고 우리들이 생활을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있는 것이다라며 유형생활이 자신들의 인생의 중세라고 만족해합니다. 10년형을 선고받고 영구 추방당했는데 남편은 카자흐스탄 우시테레크로 아내는 크라스노야르스크 지방으로 추방되었다가 1년 동안이나 모스크바로 청원서를 보내서 겨우 아내를 우시테레크로 호송해 왔습니다. 이 부부는 사물은 자신의 자리를 알고 있다라고 하는 말도 자주 하죠. 코스토 글로토프는 이 부부에 대해 사물의 현재 그대로의 모습을 기뻐하는 것, 사소한 것일지라도 만족하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현명한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병원 자벽부 엘리자베타 아나톨리에브나는 40대의 여인으로 충실히 자신의 일을 맡아 합니다. 쉬는 시간에는 프랑스어 책을 읽는 여인이죠. 귀족, 즉 유해분자로 분류되어 강제 이주당한 인물입니다. 딸은 이주당한 곳에서 사망하고 전후에 여기로 왔다고 하죠. 남편은 두 번째 숙청으로 수용소로 끌려갔는데 아직도 소식을 모릅니다. 엘리자베타는 책은 구원이라고 말하는데 그녀는 언제쯤이나 우리들에 대한 것이 소설로 쓰여질까요? 100년은 지나야 될까요? 라고 코스토 글로토프에게 묻습니다. 코스토 글로토프는 그 생활에는 라일락 꽃이 있고 레이스가 있고 상징파의 시가 있었을 것이 틀림없다. 멀리 떨어진 아시아의 한 구석에서 자벽부로 생애를 마치리라고는 어떤 집시 여인도 예언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언급합니다. 엘리자베타 데니소브나 보로냔스카라는 병원의 자벽부가 원형이었습니다. 또 다른 자벽부 넬리아는 허리가 굵고 목소리가 크고 눈썹과 입술이 두툼한 아가씨로 자벽부에서 배식계가 된 후 달라진 태도를 드러내는 인물입니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의사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류드밀라 돈조바, 베라 강가르트, 조야, 레프 레오니도비치, 오레시첸코 등이죠. 루드밀라 돈조바는 여의사로 방사선과 과장입니다. 40대 후반이죠. 마마라고 불립니다. 병원일 뿐만 아니라 집안일도 모두 병행하고 있습니다. 아들과 남편 그리고 결혼하여 아이까지 있었으나 이혼말이 오가는 딸이 있습니다. 위암 선고를 받고는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남편을, 아들을, 딸을, 손자를 버리고 일도 버려야 했다. 하룻밤 사이에 생활의 모든 것과 인연을 끊고 창백한 그림자가 되어 고통을 받지 않으면 안 되었다라고 마지막 회진을 돌고는 환자들과 작별합니다. 솔제니친이 입원했던 안병동 방사선과 과장 리디아 알렉산드로브나 두나예바가 원형이죠. 베라 강가르트는 31세 정도로 의과대학 졸업 후 8년간 돈조바 밑에서 일한 여의사입니다. 대학생 때 사랑했던 남자친구를 전쟁으로 잃고 정절을 지킨 인물이죠. 코스토 글로토프에게 사랑을 느꼈다가 조야와의 관계를 알고 난 후 단념합니다. 코스토 글로토프에게 유영지로 떠나기 전 자기 집에서 하룻밤을 지내고 가도 된다고 초대합니다. 외과의사 레프 레오니도비치와는 우정을 나누는 관계이며 안병동의 의사 이리나 에멜리오브나 메이케가 원형이죠. 조야는 생명이란 뜻의 이름을 가진 23세의 의과대학생입니다. 스몰렌스크 출신으로 할머니와 함께 피난와서 살고 있죠. 금발의 미녀로 공부와 노동을 병행해서 한 지는 2년째라고 나옵니다. 클럽에서 남자들과 어울리며 젊음을 즐기고 코스토 글로토프에게서 일부러 여성 호르몬 주사를 놓지 않고 사귀었다가 애정이 식게 됩니다. 조야와의 사랑에 대해 코스토 글로토프는 이렇게 말합니다. 일단 달리기 시작한 자전거는 달리는 동안에는 안전하지만 멈추면 곧 쓰러져 버린다. 남자와 여자의 사랑도 일단 시작된 이상 발전할 수밖에 없다. 어제에 비해서 오늘 조금 더 발전이 없다면 그 사랑은 이미 끝나버린 것이다 라고 조야와의 사랑이 끝났음을 인정합니다. 노인 의사 오레시첸코는 75세로 생애 동안 수많은 박해를 받았다고 나옵니다. 1902년 혁명운동에 가담한 것, 죽은 부친이 사제였다는 것, 제1차 제국주의 전쟁 때 황제 군대의 군이었다는 것, 개업의 권리를 주장한 것 등이 이유였죠. 결국 어떤 정치가의 외동아들과 그 정치가 또 다른 정치가의 생명을 구해주고 65살에 개업의 간판을 걸고 환자를 진료하기 시작한 인물입니다. 오레시첸코는 상담의의 중요성을 이렇게 말합니다. 어려서부터 상담해주는 의사란 인간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마음 따뜻한 존재라고요. 또한 무료 진료의 폐악을 설명하며 초진료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상당히 진보적인 생각을 나타내죠. 레프 레오니도비치는 외과 의사로 강가르트와 우정을 나누는 인물인데 수용소에서 3년 동안 의료부 주임을 근무한 적이 있다고 서술됩니다. 작품에서 자주 언급되는 수용소와 스탈린의 희생자에 대한 직계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소련 내무성은 1921년부터 54년까지 377만 7,380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역사학자 제임스 코프는 1917년부터 91년까지 385만 4,900명이라고 언급하죠. 김영협회는 1921년부터 85년까지 정치적 희생자들을 1,200만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소련의 또 다른 자료에 의하면 1921년부터 53년까지 5천만이라고도 하고 그중 260만 명이 사망하였는데 79만 9천 명이 총살당하였고 60만 명이 수용소에서 죽었으며 120만 명이 분홍척결부터 소수민족 이주 정책으로 사망하였다고 합니다.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당한 고려인들의 수많은 희생도 여기에 포함되죠. 사진은 2015년에 건립된 모스크바 수용소 역사박물관의 외관입니다. 수용소 역사박물관의 내부 모습입니다. 수용소 문짝을 그대로 가져다가 전시해 놓았죠. 러시아 전역에 수용소가 있던 도시나 마을들에는 기념비들이 세워졌습니다. 사진은 마가단에 있는 비에의 마스크 기념비입니다. 눈물 자국을 사람들의 얼굴로 한 것이 인상적이고 가슴을 먹먹하게 만듭니다. 수많은 희생자를 배출했던 스탈린 사망에 대해 안병동에서는 루사노프의 입을 통해 이렇게 묘사됩니다. 노인도 젊은이도 아이들도 울었다. 처녀들은 눈물을 줄줄 흘렸으며 청년들도 눈을 가리고 있었다.
한 인간이 죽은 것이 아니라 마치 세계에 커다란 균열이 생긴 것처럼 누구나 할 것 없이 눈물을 흘렸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3주기에 신문은 검은 테두리에 잉크마저 아끼고 있었다라며 루사노프는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수용소에서는 스탈린 사망일 일화를 코스토글로토프의 회상을 통해 이렇게 소개합니다. 갑자기 작업이 중단되고 바라크의 문은 열리지 않은 채 죄수들은 갇혀 있었다. 바라크의 문은 하루 밤낮 동안 열리지 않았었더라고요. 이튿날 아침 수령이 슬픔에 젖어 죄수들 앞에서 스탈린 사망에 대해 말하였는데 죄수들이 미소 짓는 것을 보고 수령은 애도의 표시인 탈모를 외칩니다. 한 수용소인이 스탈린 문을 벗어서 하늘 높이 던져 올리자 수백 명의 죄수들이 일제히 모자를 벗어 던졌다라고 나옵니다. 일반 사회에서는 통곡한 스탈린의 죽음이 수용소에서는 한없는 기쁨으로 묘사된 것이죠. 안병동에서는 권리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됩니다. 누구의 명령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대지를 걸어다니는 권리, 혼자 있을 수 있는 권리, 도망 방지용 조명에도 눈이 부시지 않고 별을 바라볼 수 있는 권리, 자기 손으로 불을 끄고 어둠 속에서 잠잘 수 있는 권리, 편지를 우체통에 집어넣을 수 있는 권리, 일요일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권리, 냇물에서 수영할 수 있는 권리, 그 밖에도 여러 권리들을, 그 중에는 여자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권리도 있다라고요. 올리크 코스토글로토프가 수용소에서 그렇게도 억제되었던 여인들과의 만남에 집착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안병동의 마지막 두 장은 유영지로 떠나기 전 코스토글로토프의 하루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35장 천지창조의 첫날에서는 오늘은 아직도 많은 즐거움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가 4번 반복되죠. 이 말은 강가르트의 집에서 하룻밤을 보내려는 코스토글로토프의 기대감을 드러낸 것입니다. 코스토글로토프는 마치 세상에 처음 나온 사람처럼 거리를 구경하고 샤실릭을 사먹고 백화점에서 까드민 부인에게 줄 다리미를 사고 종가에게 알려주려고 동물원을 갑니다. 절벽 위에 선 사냥과 쳇바퀴를 도는 다람쥐를 두 개의 존재 형태라고 말하죠. 원숭이 우리에서는 원숭이 눈에 어떤 나쁜 사람이 담뱃가루를 뿌려 눈이 멀었다는 푯말을 읽습니다. 그리고 영양을 보고는 강가르트를 떠올리며 동물원을 나옵니다. 마지막 장 36장 최후의 날에서는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하기보다는 금지된 일이었다가 2번 반복되죠. 이것은 강가르트에게 줄 제비꽃 2다발을 사서 그녀의 집으로 향했지만 강가르트가 집에 없자 그냥 돌아서는 코스토글로토프의 심경을 말해줍니다. 결국 그는 강가르트 집에 머물지 않기로 결심하고 기차표를 끊어 유영지 우시테르크로 향합니다. 좀과 조야, 강가르트에게 진심 어린 편지를 써서 붙이는 것으로 작별 인사를 대신합니다. 소설은 못된 사람이 원숭이의 눈에 담뱃가루를 뿌렸다. 그저 장난으로 이란 말로 끝이 납니다. 우시테레크는 솔제니친의 유영지였던 코크테레크의 변형입니다. 하인리히 벨은 안병동에 대해 그에게는 톨스토이가 도달하고자 했던 범위와 도스토옙스키의 정신이 있다. 이렇게 솔제니친은 19세기와 우리 시대의 비평가들 사이에서 정반대라고 간주되었던 두 개의 관점 체계를 결합하였다. 이것이 진짜 솔제니친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은 1981년의 하인리히 벨입니다. 이는 앞서 언급했듯이 도스토옙스키의 폴리포니, 즉 다성화과,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주제의 결합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 회원이자 의사이며 학자인 레프 두르노프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반 독자가 아닌 암 전문의라 보면 이것은 예술작품이 아니라 의사를 위한 안내서이다. 이 소설은 학위를 받은 지식 있는 의사가 쓴 것이라는 느낌을 떨칠 수가 없다. 놀라운 형상, 아마도 솔제니치는 각각의 주인공을 대신해서 안병동에서 살아봤고 그들이 겪은 모든 것을 겪었으며 의사처럼 그들 각자에게 자신의 영혼 한 조각씩을 준 것 같더라고요. 그러나 솔제니친의 안병동은 스탈린 시대 수용소의 패러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용소와 안병동 모두 그 누구도 예외가 아니다라는 원칙이 적용되죠. 국적, 즉 키르기스인, 카자흐스탄인, 러시아인, 우크라이나인, 한국인, 일본인 등에 상관없고 나이, 즉 어린 학생이나 유망한 젊은 학자나 나이든 볼셰비키 농업학자나 관계가 없습니다. 성별도 상관없죠. 직업도 수용소나 안병동에 떨어지는 것에는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의사인 돈쪼바도 고위 관료인 루사노프도
노동자인 에프렘도, 룸페는 짤루이도, 학자인 바짐이나 슐루빈도 모두 들어왔습니다. 제외 여부와도 상관이 없고 밀고자나 그 피해자도 상관없습니다. 또한 일단 들어오면 엄격한 통제하에 놓인다는 것도 수용소와 안병동 모두 같습니다. 아무도 맘대로 나갈 수 없고 통제를 받죠. 그리고 혹시 나가더라도 언제든 다시 들어올 수 있다는 점이 수용소와 안병동의 공통점입니다. 나가더라도 완전히 해방된 것이 아니라 언제든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곳이 바로 수용소이며 안병동입니다. 안병동을 스탈린 시대 수용소의 패러디라고 보는 이유이죠. 러시아 문학과 미술 이야기 리드 러시아였습니다. 솔제니친의 안병동을 만나보았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